안녕하십니까. 리눅스 특강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VI와 그리고 SSH 설정 그리고 아파치를 설치하고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특강은 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리눅스를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파일과 명령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VM웨어 환경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리눅스 그 두 번째 강의로 VI 에디터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는 텍스트 기반의 에디터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기반 에디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리눅스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참 많은 영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설정부터 해가지고 파일 로그 확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리눅스, 유닉스 계열의 에디터를 좀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리눅스를 접할 때부터 이제 VI 또는 VIM이라고 하는 에디터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에디터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년 정도, 20년이죠. 20년이 넘었네요. 아이고 참. 제가 리눅스를 접한 지 이제 26년째입니다. 격세지감이네요. 제가 처음 접할 때부터 VI를 많이 썼습니다. 이막이라고 하는 이제 에디터도 있는데, 이제 이막이라고 하는 건 처음 접하기는 쉬운데, 그 안에 옵션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실 제 주변에서 이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솔라리스라든지 이제 AIX 유닉스 계열에서, 초창기 유닉스 계열에서 좀 썼는데요. 리눅스에서 VI를 쓰고 시작해부터 많은 엔지니어들 또는 개발자들이 VI 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워낙 간편하기도 하고요. 텍스트 기반에서 이만큼 강력한 에디터는 제가 그동안 보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이제 VI 또는 VIM 이제 단축키 모음입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단축키들, 보통 한 글자 위주의 단축키들인데요. 이 단축키들을 여러분들은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 20가지, 한 25가지 정도의 단축키를 외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검색해서 쓰시는 것도 편합니다. 처음부터 외운다고 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사용할 때마다 필요한 기능들이 무엇인가, 필요한 단축키가 무엇인가를 그때그때 찾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VI 같은 경우는요, 이제 텍스트 기반이다 보니까 몇 가지 모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령어 모드, 에디터 모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크게는 명령어 모드와 에디터 모드인데, 그런 연산 모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명령어 모드랑 그 다음에 에디터 모드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리눅스를 저번에 설치한 거 안 지우셨죠? 리눅스를 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VI를 화면에서와 같이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다음 수업 거 준비하려고 띄워놨는데요. 자, 로그인하고 부팅하고 로그인하는 것까지 해서 그 다음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이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이제 VI라고 해서 이제 텍스트 기반의 에디터인 VI를 실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VI라고 하는 거는요, 그 특유의 것이 있죠. 자, VI는요, 보시면 이렇게 앞부분에 VI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파일을 불러와도 되고요. 새로운 파일들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해볼까요? 그냥 테스트라고 하죠. 자, VI 띄우고 파일명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화면이 여기 보면
new 파일이라고 테스트라는 new 파일을 만들어졌죠.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건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지만 VI는 명령어 모드와 에디터 모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은 명령어 모드고요. 입력을 하려면 영문자 I나 A 또는 뭐 S 이런 것들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I라고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합니다. 영문자 I 하면 저기 화면에 인서트라고 바뀌죠. 그러면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뭐 여러가지 입력을 합니다. 한글은 안 돼요. 이게 한글 폰트가 안 깔려 있어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다른 명령어를 수행하고자 할 때, 뭐 저장을 한다든지 또는 VI를 종료한다든지 할 때는 에디터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ESC 키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SC. 그러면 화면 하단에 인서트라고 하는 게 사라집니다. 화면 하단에 이렇게 인서트라고 했던 게 없어지죠. 이제 명령어 모드인 거죠. 이 상태에서는 Shift 콜론, 그러니까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입니다. 그러니까 Shift 키 누르고 콜론 키를 누르는 그 콜론 상태에서 명령어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장하기 하면 W입니다. 그냥 저장하지 않게 하면 Q고요. W하고 Q 하면 저장하고 나가기일 수 있고요. 만약에 중복해서 강제로 저장해야 된다. 그럼 W하고 느낌표 하시면 강제 저장이 이루어집니다.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또는 Q하고 느낌표 하면 저장하지 않고 강제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자, 입력할 때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커서가 움직이는 거 잘 보세요. 자, 지금 있는 거에서 다음 줄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문자 O를 누르면 다음 줄로 커서가 넘어가면서 인서트로 해서 에디터 모드로 바뀝니다. ESC 누르면 다시 올라가고요. R 누르면 지금 있는 커서의 글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서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글자 부분에 가서 R 하고 원하는 글자를 한 글자 입력하시면 그게 바뀝니다. 화면에 보이셨나요? 그 다음에 A 하면 그 다음에 인서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커서 다음에 인서트가 됩니다. 또는 S 하면 대문자 S입니다. 이렇게 해서 S 하면 지우기예요. S 하면 지우기가 되는 거고요. 또는 Q하고 느낌표 하면 저장하지 않고 나가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VI를 설명드리는 거는요. 이 VI가 거의 모든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이시나요? 자, 화면을 보시면 거의 모든 VI, 그러니까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는 다 깔려 있고요. 100%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VI가 없는 리눅스는 누가 지운 거예요? 원래 기본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빨간 부분으로 된 거는 에디터 모드입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은 에디터 모드들이고요. 에디터 모드에서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 이제 녹색 부분, 이건 움직임에 관련된 동작이라고 여기 써있죠. 움직임에 관련된 겁니다. 특히나 리눅스 같은 경우는요. 키보드에 방향키가 넣었을 때 오동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한 글자가 쳐지는 경우. 그게 이제 오래된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이 그런데 그래서 VI 명령어 모드에서 이렇게 H, J, K, L로 이동하는 게 정석입니다. 절대로 방향키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이제 리눅스만 쓰신 분들, 최신 리눅스만 쓰신 분들은 별 어려움 없이 방향키를 쓰시는데 보통 리눅스나 유닉스 전반적으로 쓴다면 HJKL을 사용해서 명령어 모드 상태에서 커서를 움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거고요. 왜냐하면 화면에 보이지 않는 커서의 입력들, 그 키의 입력들로 인해서 글자라든지 이런 특수 기호들이 박혀질 수, 그러니까 입력들 써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커서를 움직일 때는 HJKL, H는 왼쪽, L은 오른쪽, J는 아래, K는 위, 이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의 상단, 그러니까 맨 윗 화면으로 화면에서 커서를 맨 위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의 맨 위가 아니라 화면에 있는 것 중에서 맨 위로 갈 때, 화면의 제일 아래로 갈 땐 L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줄의 끝으로 갈 땐 달러 표시입니다. Shift하고 4번. 그렇죠? 줄의 첫 글자로 갈 때, 앞으로 갈 땐 우리가 꺽쇠라고 그러죠. Shift하고 6번. 뭐 이전 검색을 할 땐 샵.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외우시면 좋죠. 대문자 D는 줄의 끝까지 삭제. 그럼 D 하면 삭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라든지 또는 뭐 동작이라든지 연산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 외우는 거는 좀 뭐 어려우실 거고 보통은 자주 쓰는 것 위주로 먼저 외우시고 특히나 이제 명령어로 나올 때는 무조건 ESC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명령줄 입력할 때는 이거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V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VI 띄우고 테스트 해서 뭐 이것저것 입력을 하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문법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대충 쓰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뭐 여러 가지 로고를 볼 때 VI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그때그때 따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VI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VI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SSH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리눅스를 설치하는 목적은요, 뭐 데스크탑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네트워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클라이언트든 서버든 네트워크의 어떤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눅스를 설치하고 그 리눅스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얹거나 미드웨어를 얹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겠죠. 과거에는 리눅스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텔넷이랑 FTP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네트워크 포렌식을 할 때 텔넷과 FTP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요즘은 텔넷하고 FTP를 사용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텔넷하고 FTP는 그 입력되는 모든 정보가 중간에 노출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포렌식을 해서 그 값들을 리버스 해볼 수도 있을 건데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네트워크에 대한 그 원격 접속할 때 중간에서 그걸 다 가로챌 수가 있어요. 보안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요즘 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텔넷과 FTP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명령어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죠?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요즘 나오는 리눅스에선, 유닉스에선 기본적으로 SSH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요. SSH는요, FTP나 텔넷과 같이 텍스트 기반의 원격을 접속해서 서버의 환경 설정을 한다든지 또는 명령을 입력한다든지 또는 파일을 주고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사용하는 원격 터미널 프로그램입니다.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고요. SSL과 동일한 방식의 오픈키 방식의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TLS 버전 1.0, 1.1, 1.2를 사용하고 있고요. 리눅스에선 기본적으로 ETC 밑에 SSH라고 하는 폴더 밑에 환경 설정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암호키 알고리즘들을 바꿀 때는 여기 있는 환경 설정 값들을 사용하긴 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본 암호 알고리즘 사용합니다. RSA 암호 알고리즘을 기본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을 결정하지는 않고요. 그 대신 VI로 ssh.config라고 해서 여기 위치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pwd라고 입력을 하면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가 나옵니다. etc 밑에 ssh 밑에 sshd.config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죠. 화면 잘 보이시나요? etc 밑에 ssh 밑에 sshd.config라고 하는
파일을 편집하시면 SSH에 대한 환경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SSH의 기본값을 한번 볼까요? vid-sshd.config. 자, ./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잠깐 드렸습니다, 정말. ./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현재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두 개는 뭔가요? 상위 폴더입니다. 상위 디렉토리. 지금 커서가 있는 위치에 위에 있는 디렉토리라고 인식하고요. 하나는 지금 커서가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커서가 있는 디렉토리 위치에 있는 sshd.config를 불러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 표현 방법입니다. 만약 절대적 표현 방법으로 디렉토리 파일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etc 루트서부터 기록하는 겁니다. /etc 밑에 ssh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sshd.config를 편집하겠다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루트라고 하는 것 밑에 etc가 있습니다. 그 etc 밑에 ssh가 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파일이 존재합니다. sshd.config sshd 데몬의 d입니다. ssh 데몬 config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데몬은 프로세서를 뜻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최소단입니다. 이 파일을 열어서 편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엔터 쳐보죠. 화면에서 같이 나옵니다. openbsd sshd config 버전 1.1 현재 쓰고 있는 게 저 버전이라는 뜻이죠. SSH에 샵 표시가 있는 건 주석이에요.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맨 앞에 샵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보일 수 있죠. 보면 포트 22번. 기본적으로 SSH는 22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샵 표시돼 있죠. 디폴트 값을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스트 키도 아까 RSA 암호 방식의 기본 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걔는 호스트 ssh_host.rsa 키는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DSA는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리고 에카다라든지 add2519 키 같은 것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 DSA로 비활성화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호학을 한다 그러면 아실 거예요. RSA가 DSA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DSA는 암호키가 1024 이상으로 되고요. 암호코어가 돼서 동적 암호화 방식이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얘기는 느리다는 거죠. 통신이 패킷이 큽니다. 그만큼 더 안전하죠, 사실은. RSA보다는 DSA가 훨씬 더 안전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RSA 정도만 써도 공개키 기반의 기본 방식 RSA 방식을 써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비활성화 되는데 시스로그 그러니까 로그에서 로그인부터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쭉. 제가 지금 J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명령어 입력 모드에서 소문자 J키를 입력하면 커서가 맨 아래로 갑니다. 자, 보시면 지금 뭐뭐 할 수 있냐면요. SSH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루트로 원격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사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루트로 원격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루트로 원격 로그인을 막을 거면 이 설정을 변경해 주셔야 돼요. 다른 보통은 리눅스 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선 설치하고 처음 환경 설정을 할 때 이 SSH를 제일 먼저 환경 설정을 합니다. 왜냐면 잊어먹고 넘어가면 보안에 취약점이 생기니까. 어떤 거 많이 바꾸냐면요. 포트. 기본 포트 22번 안 써요. 왜냐면 22번 자체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형태로 씁니다. 10,000번 이후 포트로 활성화돼서 쓰고요. 쓰는 방법은 우리 거기서부터 해볼까요? 포트를 한번 바꿔보자. 자, X 누르면 한 글자 지워지는 거예요. 명령어 모드에서. 그리고 I 누르면 에디트 모드로 바뀌죠. 전 1022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 22번으로 저장을 하면 저장하고 SSH 데몬을 재기동하잖아요. 그럼 만 22번 포트로 SSH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설정하고 한번 테스트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루트로 로그인을 막을 거예요. 퍼밋 루트 로그인이 yes로 돼 있죠. 그거를 no로 바꾸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커서가 있는 뒷글자 다 지워버렸죠. 그게 DW입니다. 소문자 DW, 명령어 모드 상태에서 DW를 누르면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빈 공백 있는 데까지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선 입력 모드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no라고 입력을 했고요. 가끔 이렇게 떠요. 에디트 모드에서 제가 커서 방향을 변경하면 저렇게 글자가 찍힙니다. 그 다음에 바꿀 게 하나 더 있어요. 기본 값에서 바꿀 게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SSH는요,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시도할 때 그 클라이언트 IP에 대한 도메인을 호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DNS 콜을 자동으로 NS 룩업을 통해서 그 IP에 대한 도메인을 쿼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DNS 쿼리한 만큼 접속 시간이 느려집니다. 그게 유주 DNS예요. 유주 DNS를 끄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접속을 해요. 그리고 바 밑에 런 밑에 ssh.pid라고 하는 것에 프로세스 넘버가 기록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보안에서 많이 지켜집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지켜지고요. SFTP라고 해서 SSH를 이용한 FTP 파일 주고받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 이제 서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SH는 원래 텔넷처럼 텍스트를 입력하는 터미널 창이었는데 거기에 FTP 기능까지 얹어져 가지고 그 동일한 포트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로그인 시스템을 쓰고 대신 파일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포트를 만 22번으로 바꿨고 사용자 슈퍼유저를 접속 못하게 막았고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DNS 쿼리를 안 하게끔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어 모드로 넘어간 다음에 WQ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변경된 것을 저장하고 나가라라는 뜻입니다. 엔터 치면 바깥으로 나가요. 저장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sshd.conf 파일에 맨 라인이고 몇 개의 캐릭터가 들어있는 것을 라이트했다. 저장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환경 설정만 바꾸고 저장을 하면 바로 적용되느냐? 아닙니다. 환경 설정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껐다 켜야 돼요. 우선은 그 전에 한번 현재 환경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net state 띄우고 -na 띄우고 파이프래요. 이건 shift 원화 표시 파이프라고 합니다. 이 파이프는요, 앞부분의 명령어의 출력 결과물을 가지고 새로운 명령어로 입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리눅스는 이렇게 그 파이프 명령어를 쓸 수 있어요. 어떠한 행위의 결과물이 나오겠죠. 어떠한 행위의 결과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뒷 명령어의 앞 명령의 결과물을 아웃풋을 뒷 명령어의 인풋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안 와닿죠?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netstate라고 하는 거는요. 엔터 쳐보면 이게 뭘까요? 확 넘어가 버리죠. 이 텍스트 상태에서 확 넘어가니까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커서키 아무리 누려봤자 안 됩니다. 커서키 울리면 제가 전에 바로 직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들밖에 안 보여요. 화면이 위로 안 올라갑니다. 화면이 잘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참고로 netstate라고 하는 건요, 네트워크 스테이트, 즉 이 리눅스의 네트워크의 현재 환경 설정, 아니 현재 운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근데 워낙 기니까 화면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라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netState 하면 나오는 결과물이 쭉 나오는 그 결과물을 우리 파이프를 통해서 모아로 만듭니다. 모아는 한 페이지씩 잘라서 보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netState로 실행했던 결과물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모아라고 나옵니다. 이 모아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 그러니까 아웃풋을 메모리에 집어넣어서 화면에 한 페이지씩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방향키로 내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페이지씩 보여줍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못 가요. 뒤로만 가는 거지. 좀 전에 넷스테이트하고 뭐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였죠. 현재의 소켓 상태만 보이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보고 싶은데 넷스테이트 띄우고 -NA 하면 아주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지금 이 화면 기억하세요. NA에서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NA 아까 보던 거랑 좀 다른 화면이 나왔죠. 어떤 화면이 더 나왔습니까? 아까는 이 부분이 안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listen. 그러니까 현재 이 리눅스가 네트워크의 대기 상태로 서비스를 띄워놓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정보보안 포렌식이라든지 정보보안 과정에서의 필수 요소입니다. listen이라고 해서 현재 열려있는 포트의 프로세서가 보여요. 그러니까 프로세서 명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포트가 열려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볼까요? 첫 번째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TCP고요. 대기 큐는 0이에요. 아직 들어오는 건 없고 샌드 큐도 0입니다. 로컬 어드레스는 빵빵빵빵 콜론 22.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서버의 인터페이스가 뭐든 상관없이 전체 인터페이스에 22번이 다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눅스 서버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 랜카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LO는 뭐 네트워크 통신용이 아니니까 그냥 빼고 아니지. 걔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LO라고 하는 로컬호스트 루프백 IP와 그 다음에 192.168로 시작하는 네트워크 IP에 22번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무언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이건 뭘까요? 127.0.0.1에 콜론 25. 이것은요, 네트워크 카드 중에 127.0.0.1만 해당하는 랜카드에만 25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127.0.0.1은 루프백 IP, 자기 자신이라고. 이 LO는요, 다른 네트워크에서 접속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이, 즉, 이 리눅스가 자기 자신을 호출할 때 사용하는 루프백 IP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이 루프백 IP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환경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장자의 뭐죠?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라고 얘기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부르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던 또 장자도 얘기했던 내가 누구인가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루프백 IP는 원래 그때 사용해요. 네트워크의 IP는요, 수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랜카드를 바꿔 껴도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호출할 필요가 있어요. 복잡하죠? 이용수 부르면 난데, 내가 나를 호출하는데 이용수면 됐지, 무슨 상관 있어? 아닐 수 있어요. 그럴 리는 극히 드물겠지만, 어떤 세미나장에 갔는데, 거기 참석자 중에 절반이 이용수라고 하는 이름을 동명이인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를 찾는다고 이용수를 불러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 참석자 중에 절반인 모두 이용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응답할 거니까. 그 중에 나는 어떻게 찾습니까? 사람은 알죠. 나 여기 있잖아. 몸에 잡히죠. 이렇게. 또는 독백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게. 나 스스로한테만 얘기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프백 IP는 자기 자신을 호출할 때 사용하는 IP입니다. 아주 네트워크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안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보 보안을 하신다고 하거나 시스템 엔지니어 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간다고 했을 때 저 루프백의 역할이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 얘기가 샘나갔네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 나 자신한테만 25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다른 네트워크는 접속할 수 있다? 없습니다.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접속이 안 되고 나 스스로한테만 25번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UDP도 열려있네요. 빵빵빵빵에 68번. 어떤 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UDP가 0.0.0에 68번입니다. 이 0.0.0이란 뜻은요. 모든 걸 뜻합니다. Everything. anything보다는 everything이라는 게 더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한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에 응답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anything과는 좀 다릅니다. anything은요 255.255.255입니다. 우리가 그걸 브로드캐스트라고 부르는데 그건 anything이에요. everything하고 좀 다릅니다. 네트워크 설정할 때, IP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잊어먹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22번이 22번이 SSH인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 22번으로 열려 있죠? SSH가. 한번 접속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if config 지난 시간에 보였죠? 네트워크 값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트북 PC에서 푸티라고 하는 걸 하나 다운받으십시오. 이 푸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SSH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무료 오픈소스고요. 구글에 접속하시면 쓸데없는 데서 다운받지 마시고요. 꼭 제조사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www.putty.org입니다. 아니면 putty.org라고 넣으셔도 돼요. 이상한 데서 다운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푸티에 악성 코드 있는 파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운받지 마시고 꼭 여기서만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오픈소스 푸티로 연결돼요. 0.73 버전이고요. 여기서 설치용 버전이 있고요. 실행용 버전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건 설치형입니다. 두 개는 32비트용, 64비트용. 이건 리눅스용.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라이브 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다운받으시면 이 상태로 그냥 실행하실 수 있어요. USB 같은 데 넣어 갖고 다니시면 좋죠. 오늘 좀 영상이 좀 이상합니다. 네트워크가 제가 웹캠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휴대폰을 웹캠으로 쓰고 있거든요. 요즘 비대면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웹캠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이게 쓸만한. 처음에 쓰던 첫 시간 기억나세요? 어두운 배경에 이렇게 제가 우중충하게 나왔다. 원래 우중충하긴 하지만. 그게 720p라고 해서 이제 집에 있던 걸 갖고 왔는데 너무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해상도 웹캠을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3개월이 다 돼가도. 참. 각설하고요. 자, 푸티를 다운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92.168.238.130 포트는 22번 밑에 커넥트 프로토콜은 SSH 넣고 접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랏이 떠요. 시큐리티 얼랏. 이게 뭐냐면 RSA 키 있죠. SSH의 키 값이 이건데 요 키의 맥값하고 조합된 게 있는데 이것을 저장할 것이냐입니다. 저장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떠요. 그러면 이렇게 뜨죠. 우리 루트로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한참 걸리죠. 패스워드 물어볼 때까지 한참 걸립니다. 이따랑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패스워드가 나왔네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오, 루트로 로그인이 되네요. SSH인데 루트로 로그인이 된다는 거. 접속됐어요. 라스트라고 입력하면 제가 접속된 게 보입니다. 라스트라고 하는 LAST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지금 또는 이 서버에 그동안 누구누구가 어떤 계정으로 어디에서 로그인을 했는지가 보여줍니다. 로컬에서 로그인했으면 TTY0 또는 TTY1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시스템 명령어고요. PTS라는 게 원격이에요. 원격 터미널. SSH로 원격으로 접속했는데 제 IP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제 PC IP인 거죠. 윈도우 IP고 여기서 제가 로그인을 해서 스틸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TTY는 콘솔이라 부르는 이 뒤에 보이는 이겁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셨죠? 이게 무엇을 부르는지는 몰라도 아 이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로그아웃 한번 해볼게요. EXT 누르면 나옵니다. SSH 대문을 재기동해서 우리가 변경한 세 가지를 한번 반영시켜 볼게요. 뭐뭐 바꿨죠? 포트를 1022번으로 바꿨다는 거, 루트를 로그인 못하게 했다는 거, 세 번째 로그인할 때 DNS 쿼리를 하지 않도록 막았다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데몬을 재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스템 ctl 띄우고 리스타트 띄우고 sshd. 모든 명령어는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육하 원칙의 말로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데몬들을 제어하는 명령어예요. 시스템 ctl이라고 하는 건. ssh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리눅스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리스타트, 껐다 켜라는 뜻이고요. 어떤 거? SSHD라고 하는 데몬을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SSHD라고 하는 것을 재기동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떠요. 이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이게 뭐냐면요, SSH를 재기동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러가 떴죠. 그리고 그 에러를 보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sshd 만 해도 돼요. 그랬더니 이런 여기 보시면 오토 리셋 하려고 했는데 코드가 에러가 났죠. 그래서 SSH 데몬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이건 PID 값이고요. 이렇게 실행하려고 했더니 실행이 안 된대. 그래서 에러가 났대. 한번 환경 설정 값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포트 2022번, 그 다음에 퍼밋 루트 로그인 no, 그 다음에 use DNS 대소문자 가립니다. DNS no로 표시했는데 뭐 이상할 게 없는데. 제가 좀 전에 쓰던 것 중에 특이한 게 있죠. 슬래시 하고요, 키를 입력하면,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찾아서 올라갑니다. 우리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4022번으로. 다시 한번 해보죠. 시스템 ctl 리스타트 sshd. 이번엔 뭐가 아무것도 안 나왔죠. 바로 커서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포트 1022번이요.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거랑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 1022번으로 못 바꾸니까 종료는 됐는데 기동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났던 거고, 저희가 포트를 4022번으로 바꾸니까, 그리고선 재시작을 했더니 아무런 에러 없이 떨어졌어요. 정말 잘 기동됐는지 한번 볼까요?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sshd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화면에 봅니다. SSHD 서비스 오픈 SSH 서버 데몬이고요. 라이브러리는 이거고요. 이네이블 됐고요. 이네이블 됐고 액티브 러닝 현재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시간은 2020년 6월 6일 18시 43분 제대로 됐습니다. 한국 시간이고요. 프로세서 PID 값은 9975번을 쓰고 있습니다. 오픈도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netState 명령을 치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netState 띄고 -na more 보이시나요? 아까는 빵빵빵빵 콜론 20이었는데 4022로 바뀌었습니다. 22는 사라졌어요. 그러면 푸티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정말 그쪽으로 접속이 되는지. 자, 192 168 238. 뭐였죠?
238.130 포트는 22번 한번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하면 보이시죠? 접속할 수 없대요. 22번은 이렇게 inact로 떨어집니다.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22번 없앴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테스트 해본 거예요. 192.168.238.130에 4만 22번 했더니 보이시죠? 238이 아닌가 보다. 접속이 안 되네요. 왜 접속이 안 될까요? 왜 우린 안 될까요? 4002로 열려 있는데 아까 22번은 잘 접속됐잖아요. 의아하게 생각하시죠. 포트가 안 됐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려 있는데. 그러면 리눅스에서 한번 접속해 볼게요. SSH. 자, 포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옵션을 넣어줘야 됩니다. P O 포트 4002 바뀌었죠. 자, 아이디를 하나 넣어줘야 돼요. 뭐 아무거나 하나 넣읍시다. 19168 238.130. 얘는 접속이 되네. 키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왜 원격에서는 안 될까요? 답은 있습니다. 리눅스 CentOS 7에는요, 두 가지 보안 장치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SE 스테이터스라고 하면 나오는 겁니다. SE 스테이터스. 이건 뭐냐면요. 커널을, 그러니까 리눅스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리눅스 커널 안에다 보안 모듈을 이네이블 시킵니다. 보안 모듈을 이네이블 시켜서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제공하는 것 외의 서비스는 몽땅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룰을 추가하든가 저 기능을 꺼야 됩니다. 보통은 저기다가 룰을 추가하죠. 그러니까 이 서버 혼자만 동작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인 경우엔 저 룰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방화벽이라든지 외부 보안 장치가 있는 곳의 서버라면 저걸 아예 꺼버려요. 왜냐하면 저 SE 리눅스를 통해서 룰을 추가하는 건 혼자 싱글 스탠드얼론으로 구축할 때는 아주 유용합니다. 해커들한테 이 서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MLS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동작하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저걸 켜놓으면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저 서버를 내가 혼자 관리한다면 모를까, 여러 회사에 있는 또는 학교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관리해야 된다면 저기에 룰이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지금처럼 새로 바꾸거나 오픈했는데 동작을 안 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원인을 찾아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죠. 저 CQ 리눅스 기능 때문에 안 된다고. 우선 여기서는 어려운 것들에 대한 설명은 빼고요.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디지털 포렌식의 리눅스 특강이에요. 정보 보안에서라면 SE 리눅스에 룰을 추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렇게까지 나아가진 않겠습니다. 자, etc 밑에 sysconfig라고 하는 폴더에 가십시오. etc 밑에 sysconfig입니다. /etc /sysconfig라고 해서 cd 명령하면 change 디렉토리죠. 그러니까 디렉토리를 이동하겠다. 슬래시 밑에 etc 밑에 sysconfig로 해서 엔터 치면 이렇게 바뀝니다. 쭉 바뀌죠. 여기서 vi 띄우고 SE 리눅스라고 하는 걸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 중간에 SE 리눅스 enforce 이라고 되어 있어요. enforcing은 동작 중인 거야. 룰 기반으로 동작 중입니다. 이거를 그냥 disable 시켜볼게요. disabled도 꺼버릴 거예요. 그래야 포렌식 수업이 좀 원활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설정을 변경하면 얘는 커널에 기반해서 보안 장치이기 때문에 꼭 껐다 켜주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껐다 켜는 방법은 셧다운 띄우고 -R 띄우고 now 지금 껐다 켜라 리붓 하라고요. 10 하면 10초 후입니다. 10M 하면 10분 후고요. 그냥 now 하겠습니다.
몇 초 후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스템을 껐다 켜겠습니다. 이건 커널 기반의 보안 기능을 해제했습니다. 볼까요? 그래도 접속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리눅스에는 두 가지의 보안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자, 한번 또 접속을 시도해보죠. 1.168.138.130. 자, 화면 보이세요? SE 리눅스를 껐는데, 그리고 껐다 켰는데 왜 접속이 안 될까요? 교수님 구라쟁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눅스를 설치하면 리눅스 7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보안 기능이 이네이블 됩니다. 시스템 SE 리눅스 SE 스테이터스로 한번 이게 꺼졌는지 볼게요. 얘는 꺼져 있는데?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파이어월드. 리눅스에도 윈도우처럼 방화벽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방화벽에 이네이블 되면 우리가 포트를 바꿨잖아요. 얘도 포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변경된 포트를. 그런데 귀찮으니까 그냥 꺼버릴게요. 시스템 CTL 스탑 파이어 하면 방화벽이 꺼져요. 그리고 한번 다시 접속해 볼게요. 방화벽을 껐더니 바로 접속이 됩니다. 오호호호호. 이해되셨죠? 리눅스 7은요, 우분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나오는 리눅스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도 예전에 이제 기본값이 다 풀려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파치 서버라든지 뭐 이런 FTP 서버 같은 거 구축하고 운영할 때 보면 맨날 해킹 당해요. 그래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기본값으로 켜놔요. 커널을 보완하는 모드랑 그다음에 방화벽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룰 외에는 다 막아버려요. 지금처럼 우리가 포트를 바꾸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내부에서만 동작하지. 그런 경우엔 방화벽을 끄거나 방화벽에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테일 포렌식 특강이니까 그것까지는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시작하면 멘붕 올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지금은 방화벽을 껐죠. 껐다 켜면 다시 살아납니다. 껐다 켜도 방화벽이 아예 안 들어오게 하려면 시스템 CTL 디세이블 시키세요. 파이어월드. 그러면 껐다 켜도 방화벽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점. 스탠드얼론 타입으로 리눅스 서버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면 지금 제가 한 짓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방화벽이나 IPS와 같은 상용 보안 장치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집이나 학교와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경우에는 SE 리눅스와 방화벽 기능을 꼭 키셔야 돼요. 거기서 정책을 추가하시는 방법을 강력하게 권고해 드립니다. 오늘은 수업을 편하기 위해서 끈 거예요.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자, SSH에서 그럼 루트로 한번 로그인해 볼까요? 어머, 끊어져 버렸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기억나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포트를 바꿨고 루트로 로그인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러니 루트라고 입력하면 끊어지죠. 처음에 리눅스 설치할 때 여러분들 유저 계정 하나 만드신 거 있죠? 저는 호프라고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전 그걸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하죠. 로그인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일반 계정으로 하셨던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일반 계정을 하나 만드세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설치할 때 만든 계정이 뭔지 모른다면 cd 띄우고 슬래시 홈에 가서 ls를 해보시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정을 만들었는지. ls 띄우고 -l 하면 이렇게 저는 호프라고 만들었고 호프라고 하는 계정으로 소유된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새로운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걸 못 쓰겠어요. 그러면 유저 애드 하늘 호프 그랬더니 글쎄 홈 디렉토리 안에 아까는 없던 하늘 호프가 만들어졌죠. 유저 애드라고 하면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의 홈 디렉토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계정의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루트 계정에서 패스워드 passwd입니다. 패스워드가 아니라 passwd 띄우고 계정명을 넣어주시면 비밀번호를 물어봐요. 최소한 8글자, 영문자, 특수기호, 숫자를 섞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제 다 된 거예요. 하늘로프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었고 계정의 홈 디렉토리가 만들어졌고 비밀번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SSH로 로그인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새로 창을 하나 띄우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글자를 좀 크게 키울게요. 화면에 보이시죠?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걸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유즈드 DNS를 껐는데 계속 조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로그인 됐죠?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 선에 때 루트로 슈퍼 유저인 경우엔 앞부분이 샵 표시이고요. 1번 유저인 경우엔 달러 표시라고 했습니다. 하늘 오픈은 일반 유저예요. 그래서 달러 표시가 나옵니다. 이 일반 유저는 권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들어갈 수 있고요. 다른 계정의 것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퍼미션 디나이라고 나와요. 권한이 거절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유저에서 저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죠. 슈퍼 유저 권한을 갖던가 또는 호프 권한을 갖던가 두 가지입니다. 권한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유저 계정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인지 계정 권한을 할 땐 스위칭이라고 부릅니다. 스위칭 유저. 그래서 SU라고 불러요. SU 띄우고 호프 엔터 쳐볼까요? 그럼 호프의 비밀번호를 물어봐요. 호프의 비밀번호를 넣어주면 자, 안 들어갔던 게 들어가죠. PWD입니다. EXIT 하면 다시 하늘 오프로 넘어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쉘에 보여요. 여기 보이시죠? 호프 계정으로 포렌식이라고 하는 서버에 접속해서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는데 아까 스위치 했죠? 요 위에 스위치를 했더니 하늘 오프에서 호프로 바뀝니다. 그래서 CD 호프를 했더니 들어가서 호프 계정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루트로 바꿀 수도 있어요. SU 띄우고 루트 엔터 치면 루트 패스워드 슈퍼유저 패스를 넣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보이시죠? 루트 권한이고 포렌식 서버고 쉘에서 샵으로 바뀌어요. 달러에서 샵으로 바뀝니다. 즉 무슨 뜻이냐? 일반 유저에서 슈퍼유저로 권한이 변경됐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앞으로 자주 사용하실 거예요. 제 수업뿐만 아니라 리눅스나 유닉스를 쓰신다면 지금 했던 방향들을 아주 자주 쓰실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파치를 설치해서 아파치 서비스를 한번 띄워볼 거예요. 아파치는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웹 서버 데몬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오픈소스고요.
이 아파치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와 함께 거의 오픈소스계의 데모? 뭐 거의 뭐 독보적 위치?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파치 HTTP 서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아파치 그룹이라 불러요.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거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초창기에는 무시 많이 당했는데. 웹 서비스 초창기에는요, IIS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힘을 못 썼어요. 다양한 부가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IIS가 MS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보안에 아주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치보다도 더 취약하고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느려요.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이제는 아파치로 웹 서비스를 기본 구성합니다. IoT 시스템이라든지 인베디드 시스템들도 다 아파치를 가지고 구성을 해요. 특히나 아파치는 무료 버전이거든요. 뭐 윈도우나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도 다 설치할 수 있고요. 사용하는데 절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웹서버에 대해서, 웹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리눅스를 배워본다는 측면에서, 리눅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파치거든요. SSH랑. 그러니까 리눅스 서버를 구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SSH를 통해서 원기로 접속하는 거랑요, 아파치를 통해서 웹서버를 구축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파치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웹 서비스를, 자, 우린 콘솔에서 작업 안 하고요. 이제부터는 큰 글자가 보이는, 자, 쉘에서 작업할 거예요. 그동안 답답했죠. 화면이 작아가지고.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퍼유저로 진행할게요. 아파치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센터OS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유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다운받아서 인스톨 하거나 다운받아서 컴파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한 나만의 옵션을 키기 위해서 아파치를 아까 보셨던 여기서 아파치를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여기 가면 다운로드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컴파일해서 쓰셔도 돼요. 소스를 다운받아가지고 최고입니다. 안 권해요. 예전에는 아파치를 다운받아서 컴파일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파치랑 PHP랑 MySQL, APM이라 부르거든요.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맨날 컴파일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이 사이트 들어온 지도 저 참 오래간만이에요. 왜냐하면 리눅스에서 다운받을 때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경우는 한 10년 넘었을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어떻게 하라고.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 방법 안 씁니다. 우분투 계열, 수세 계열이라면요, apt-get install httpd 하면 끝나요. 그럼 알아서 쫙 필요한 것들 다 깔립니다.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데몬들 다 깔려요. CentOS라면요, un 띄우고 -y 띄우고 install httpd 하면 끝나요. 그럼 알아서 깔립니다. 세상 참 편해졌죠. 의존성 검사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의존성 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윈도우랑 틀리게 블루 스크린이 리눅스에 안 뜨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할 때 이미 깔려있는 프로그램 또는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구동 못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존성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미나 apt-get이라고 하는 수세 계열의 명령으로 치면 자기한테 필요한 경우에는 더 다운받고요. 만약 충돌나는 경우에는 사용 관리자한테 물어봅니다. 기존 걸 지울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기존 걸 지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라고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아주 편하죠. 예전에는 컴파일 할 때요, 하루 종일 걸리는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존성 때문에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전부 다 소스를 다운받아가지고 관리자가 일일이 한 땀 한 땀 그 라이브러리를 컴파일을 시켜서 넘겨줘야 되거든요. 엄청 힘들고, 엄청 고되고, 한 글자라도 실수하면 다시 컴파일 해야 되는. 지옥 같은 거죠. 근데 요즘 유미 있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설치됐어요, 벌써. 설치된 걸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떻게 알겠냐? 확인해 보면 되겠죠. 명령어가 수행되잖아요. 저렇게 했는데 왜 반응이 없어요? 당연히 반응이 없죠. 저건 대문 띄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HTTPD 띄우고 -V 했더니요. 아파치 버전이 나왔어요. 아파치고요. 2.4.6 버전이고 CentOS용으로 패키지 돼서 2020년 4월 2일 날 빌드된 거예요. 빌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우, 핫하네요. 핫해. 그럼 한번 아파치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되게 쉽죠? 생각했던 것보다. 아파치. 그런데 융으로 설치된 경우에 환경 설정과 바이너리 파일과 그 다음에 도큐멘트 파일은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은요. SSH처럼 ETC에 있어요. ETC.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요. ETC 밑에 폴더, 디렉토리가 생성돼요. 우리가 SSH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있죠. 이 안에 환경 설정 값이 있었죠. 아파치도 웹서버도 HTTPD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환경 설정 값이 있답니다. HTTPD pwd 지금 나 어딨어? 하면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하나 더 궁금하신 거. 지금 제가 계정을 여러 번 스위치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 무엇인가요? 글쎄요, 궁금하죠. Who am I? 나 누구니? 라고 치면 나옵니다. W. 이건 뭐냐면 지금 로그인되어 있는 건 Who am I예요. 그런데 원초적으로 내가 어떻게 왔니? 라고 하면 W하고 엔터 치면요. 하늘오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들어왔어. 이건 저 아니에요. 이건 TTY1이잖아요. 이건 콘솔이에요, 콘솔.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격으로 붙을 때는 이 TTY라고 하는 터미널에서 보면 PTS, 원격 터미널을 보입니다. TTY1은 저 아닙니다. 이건 아까 그 VMware에서 직접 띄웠던 거예요. 그걸 한번 로그아웃 시켜볼게요. 저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로그아웃. 보세요. 터미널을 로그아웃 시켰더니요. 루트가 사라졌어요. 루트가 사라지고 하늘오프라고 해서 PTS 원격으로 붙은 거고 IP가 이쪽에서 오는 애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접니다. 나.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 계정인 거고요. 이 오리지널 계정이 스위치 돼가지고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거는 whoami 하면 루트입니다. 루트 계정 권한으로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늘오프를 통해서 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기록에 다 남는 거예요. 로그에. 아마 오늘은 불가능할 거고요. 아마 제 시간에서는 이번 학기에서는 불가능할 건데 나중에 혹시 정보 보안이나 또는 OS 여러분들 운영체계론을 제가 가르친다면 또는 리눅스 과정이 생긴다면 그때는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정부기관의 이제 교육과정 같은 데 가면 관리자 과정 교육을 할 때 로그 분석이라든지 이제 사이버 침해 대응 쪽 강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경찰청 가서 이제 강의한 적도 있고, 뭐 경찰대학 가서 강의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만 강의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제 원래 주력 분야는 리버스 네트워크 포렌식이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그 다음에 사고 처리 대응,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하고 업무를 보는데,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그것들을 다 빼고 지금 워낙 할 게 많아서 필요한 것들만 하는데, 사고 대응이라든지 침해 사고 대응할 땐 로그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런 명령어들 이전에 이미 해커는 뭐 들어와가지고 저런 명령을 쳐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지만 해커가 왔다 간 뒤로 관리자가 봤을 땐 그건 몰라요. 지금 로그인 되어 있다면 모를까? 로그인 되어 있지 않다면 저 W 명령어로 찾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로그를 뒤져가지고 찾는 게 있어요. 그런 이제 사고 처리 대응 같은 거 할 때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어서 하겠습니다. HTTPD 지금 현재 어디로 왔다? PWD ETC 밑에 HTTPD라고 하는 폴더에 왔습니다. LS하고 봤더니 여기 뭐야? 이상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여기 폴더에 파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httpd.conf. 근데 그게 분화됐어요. conf랑 conf.d랑 conf.module.d로 구분됐습니다.
로그랑 모듈이랑 런은 링크가 걸렸고요. 색깔만 봐도 링크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ls 띄고 -l 한번 해볼게요. 어이구 링크가 많네요. 로그는 여기에 로그가 있습니다. 모듈은 이렇게 모듈이 있고요. 런은 이렇게 런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런이라고 하는 폴더가 뭐냐고 프로세서가 데몬이 실행시키면 그에 대한 정보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뭐 그거는 각설하고 자 프로그램 컴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했더니 httpd.comp랑 매직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매직은 오늘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들어가고 지는 않을 거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comp를 열었더니 주석 처리가 SSH랑 똑같아요. 주석 처리가 되고요. 서버 루트 해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서버 루트에서 /etc httpd고요. listen. 아까는 포트였는데 얘 왜 listen이에요? 예,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listen이라고 썼고요. 요즘은 포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파치는 listen이라고 써요. 무슨 뜻이냐? listen 80 하면요. 빵점빵점빵점빵에 80 포트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파치가 쓰겠다는 뜻이에요. 웹서버가. 또는 위에서와 같이 특정 IP를 놓고 80을 하면 그 IP에 80만 열을 수가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아무리 많아도 다른 거에는 서비스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보안적으로는 위에 게 훨씬 더 현명한 뜻이에요. 하지만 IP가 바뀌면 컨피그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모듈들이 있어요. 아파치는 웹서비다 보니까 이제 뭐 자바라든지 PHP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파이썬은 쓸 일 없나? 여러 가지 이제 모듈들이 붙을 수 있어요. 웹 서비스를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모듈들이 붙는데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httpd 안에 다 정의를 했는데 지금은 config module.d라고 하는 폴더에 개별로 저장하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자세한 설명만 하면 사실은 이것만 갖고 한강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요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유저 아파치, 그룹 아파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웹서버 데몬을 띄우는 아파치라고 하는 계정으로 띄운다는 겁니다. 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고 침해 대응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생략할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자, 아파치가 구동하는데 웹서버 소스를 어디서 저장하는지 보는 겁니다. 어떻게 찾느냐면요. 그걸 도큐먼트 루트라고 불러요. 도큐먼트 ROT 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자, 아파치 죄송합니다. 아파치 웹서버에 도큐먼트 루트라고 하는 설정이 여기 있어요.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파치 웹서버,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딱 열면 처음 대문이 쫙 열리죠. 그게 어느 디렉토리에서 불러오는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의 도큐먼트 루트, 최초로 시작하는 홈페이지 소스는 /바 밑에 www 밑에 html이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2주 전 제가 냈던 과제 기억나세요? 특정 키를 찾는 과제였죠. 그 특정 키가 저 안에 index.html로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지금 제가 특강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이제 우리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파치가 거기 있다는 거. 바 밑에 떴다 밑에 hwp. 아무것도 없어요.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파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스타트 httpd. 이거는 그 SSH라는 문법이 동일합니다. 시스템 CTL로 httpd를 스타트한 겁니다. 자, 아파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모용으로 제가 설치한 이게 워낙 느려가지고요. 프로그램 시작하는데 오래 걸려요. 한번 접속해보죠. 238.139. 이제 올라왔네요.
이렇게 커서가 떨어졌으니까 테스팅 1, 2, 3. 이건 아파치를 설치하고 아직 그러니까 인덱스 화면이라고 하는 첫 데모를 만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화면입니다. 디폴트 화면이에요. 인덱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dex.html. HTML 언어를 알고 계신가요? HTML로 선언하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B 하고 C. 학생 여러분들,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죠. 포렌식 2020으로. 디폴트 화면은 사라져요. index.html을 만들면 저게 나타납니다. 아파치가 제대로 구동된 거예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HTML 언어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오늘 처음 접해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보보안의 영역으로 가신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리눅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서버와 시스템과 클라이언트의 구조, 그 다음에 HTML. 자바까지 알면 참 좋겠는데 자바는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HTML은 그 문법을 최선의 문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업무가 정보보안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홀대 안 받아요. 자, 여기까지 아파치 수업이 끝났습니다. 긴 시간 리눅스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그 IP로 쳤을 때 이 화면이 보인다면 제대로 저와 함께 리눅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웹서버 구축까지 왔습니다. 물론 웹서버가 이 상태로 그냥 서비스 하시면 안 돼요. 보안에 엄청 취약합니다. 지금 방화벽도 껐지, 커널의 보안 설정도 껐지, 뭐 저희가 이제 CQOS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꺼버렸지, 뭐 이것저것 다 꺼가지고 되게 쉽게 했는데 진짜 현장에서는 이렇게 구축하면 욕먹어요. 바로 하루 만에 해킹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용이다 생각하시고 하시고요.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리눅스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눅스 2번째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세요. 피드백으로.